자, 일동 차렷 시작.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특별하게 시작을 해봤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는 대표적인 날이죠. 부모님 하면은 항상 저희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네. 이게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한테는 더 이 부모님이 미안한 존재, 고마움을 많이 표현해야 되는데 미안함이 더 많이 드는 존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취준생 46.4%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우리 취준생분들이 빨리 취업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의 선물을 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빨리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가 알찬 정보를 가득가득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정말 죄책감은 잠시 덜어두시고 취업이라는 큰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5월 8일 어버이날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2019년에도 많은 취준생들이 저희 잡정보센터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은요. 꿀케미를 자랑하고 있고요. 네. 잡정보센터의 젊은 피자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탈락의 쓴맛은 방탄으로 꽉 막아주실 분입니다. 이건 강사님 그리고 달달한 합격 꿀팁의 전수자이시죠. 허니보이 마민영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점점 잡정보센터의 아이돌 2인조 그룹으로 자리를 매김해가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노래까지 함께 불러봤거든요. 컨셉 어버이날인데 혹시 특별한 어머님을 위한, 아버님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오늘 퇴근할 길에 잠깐 들려가지고 케이크나 한번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방송을 안 보시나 봐요? 네, 보통 안 보세요. 집에 TV를 안 두시더라고요. 아. 시청을 안 하시는 편이에요. 요즘에 좀 다들 디지털화 되는데 어머니 세들도 또 디지털화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어버이날에 TV를 딱 놔드리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부탁드려요. 갑자기 맞쌤한테. 네. 그러면 맞쌤은 특별한 이벤트 이런 거 있나요? 저희 부모님은 이 영상을 꼭 뭐 재방송으로라도 보시는 편이셔서 네. 제가 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네네. 우와. 저는 원래 또 현금을 용돈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겠네요. 현금이 가장 좋지 않나요? 그렇죠. 뭐 부모님들한테는 네. 현금이 가장 또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고요. 유진 씨는 혹시 특별한 이벤트가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비밀이군요. 네. 항상 이걸 보시기 때문에. 네. 지금도 아마 보고 계시지 않을까. 네. 엄청 기대하시면서 보실 것 같은데 기대는 조금 내려두셔도 될까요? 남규 씨는요? 전 이미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공기청정기 하나 놔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예. 요즘 돈을 굉장히 비싼데 동기청정기가. 그래서 요즘 점심을 제가 좀 부실하게 먹고 있고 아,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빨리 일을 할까요? 네. 빨리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면접 대비하고 있느라 취업준비생 많이 바쁠 텐데 건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사실 IBK 면접 전형 자체가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전형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 또 실시간으로 관리했었고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소서 이제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중점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신한은행 어제 저희가 바로 살펴봤던 네. 기업이고 마스엠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같은 제자인데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항상 그런데요. 조금 더 이제 일반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주부터 삼성 면접이 시작이 되고 또 곧 있으면 롯데 인적성 발표도 나기 때문에 그에 맞춘 대비를 좀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금 상실감에 빠져있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쌤들이 기쁜 소식을 들고 오셨다고 해서 바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쌤이 알려주실까요? 오늘 또 합격 전략을 알아볼 기업이 바로 또 제가 또 친숙해 몸담았던 롯데그룹이고요. 오늘 알아볼 전형은 학예 인턴십 전형과 스펙테클 전형 이 두 가지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 저희가 롯데 신입 공채 특집을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말씀이 가지고 오신 게 인턴 그리고 스펙테클 전형을 살펴봐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 롯데그룹 채용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롯데는 그 상하반기 채용 시즌당 크게 각각 3가지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공채를 진행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지난달에 다뤘었던 그 일반 신입 공채 전형이 있습니다. 보통 상반기는 3월 그리고 하반기는 9월에 진행을 하고요. 이 일반 전형의 서류 모집이 마감된 후 약 2달 정도 지난 후에 그러니까 상반기는 지금 시점이 되겠죠. 5월 그리고 하반기는 약 11월 달경에 그 인턴십 전형과 스펙테클 전형이 열립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을 합한 이 총 3가지 전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롯데를 신입으로 들어가는 공채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3가지 전형에 대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일반 전형에 지원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 저희가 다룰 인턴십 전형과 스펙테클 전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한 인턴십 전형과 스펙테클 전형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의 전형으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모두 지원이 가능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시즌당 크게 3번의 기회가 있는 그 채용 그 전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쌤이 인턴이나 이 스펙테클 전형의 취준생들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일단 마쌤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 측면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5월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 대비하고 이제 서류 거의 막바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이거든요. 심지어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재계 5위 되게 큰 기업인 만큼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리고 인턴이나 스펙테클 전형으로만 뜨는 계열사의 특정 직무들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취준생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이 확실합니다. 네. 자, 이번 상반기 정규 공채에서 합격 통보를 못 받은 취준생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찬스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롯데 채용 공고를 신세미 캐스터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롯데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롯데그룹의 채용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롯데그룹의 스펙테클 전형 같은 경우는 학력과 어학,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을 보지 않고 직무 역량만을 보고서 평가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스펙테클 접수는 5월 2일에 시작으로 5월 15일 수요일 6시까지 받고 있고요. 모집 회사는 총 16개사입니다. 이때 A그레이드에서는 롯데정보통신이 신입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15개 계열사에서는 인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롯데 칠성음료와 롯데 GRS, 또 대홍기획, 롯데 컬처웍스, 롯데 글로벌 로지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 이커머스, 롯데 하이마트, 롯데 홈쇼핑, 롯데 면세점, 롯데 케미칼, 롯데 건설과 롯데 손해보험이 있고요. 이때 롯데 글로벌 로지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롯데 로지스틱스와 또 롯데 글로벌 로지스 간의 합병을 통해서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채용 전형 보겠습니다. A그레이드 신입 채용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을 거쳐서 조직 적합도 검사죠. LTEP을 치른 이후에 면접 그리고 건강검진을 거쳐 입문 교육을 하고요. 인턴십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을 거쳐서 LTEP과 면접 또 인턴십을 거쳐 최종 면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후에 건강검진을 거쳐 입문 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롯데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네,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 롯데그룹 인턴 전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상반기 롯데 전형의 인턴은 어떤 식으로 뽑는지 특징을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 스펙테클 전형에 대해서 우리 캐스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는 또 별도로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 학예 인턴십 전형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학예 인턴십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채용 프로세스 자체에서의 차이는 따로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대신에 그럼 3월에 있었던 일반 전형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류 전형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인턴십에서 우리가 서류를 지원할 때 작성해야 되는 내용들은요. 일반 전형에서 작성했던 내용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또 자기소개서 항목마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 지원하셨던 분들이라면 낯설지 않게 인턴십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서류 전형에서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인적성 전형에서의 특징은요.
LTEB이라고 하는 롯데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입 전형에서는 우리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죠. 27일 날 별도로 그러니까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별도로 인적성 시험을 보고 이 인적성 시험 합격자들이 면접에 가는 것이었는데 인턴십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이후에 면접 단계에서 면접과 인적성을 동시에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프로세스상에서 면접 다음에 서류 다음에 바로 면접으로 이어지는 측면에서 조금 일반 전형과 차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면접 전형 자체로만 봐서도 특징이 인턴 면접에서 합격하고 나서 바로 최종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7, 8월 약 2달간의 인턴 실습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월경에 인턴 전환 면접, 즉 최종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요. 여기서 합격하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정규직 입사를 하게 되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인턴십 전형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3월에 있었던 일반 전형이랑 인턴 전형의 자소서 항목이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먼저 딱 드는 생각이 그때 썼던 자소서를 이제 그대로 들고 와서 써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답변부터 드리면은 네. 본인 거라면 오케이, 어. 다른 사람 거라면 노입니다. 본인 거는 내가 썼던 거는 네. 그대로 갖고 와도 된다. 갖고 와도 되긴 된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이라든지 직무적 강점이나 약점 같은 것들은 인턴으로 지원을 하던 신입으로 지원하던 제 성장 배경이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본인이 가장 얘기하고 싶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턴으로서 지원한 이유와 신입으로 지원한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살짝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재 채용위원회 롯데 측에서 말씀하신 바로 따르면은 AI 채용 이런 것도 도입해가지고 자소서 같은 것들도 다 필터링을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쓴 자소서를 필터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자소서, 합격 자소서 혹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소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소서를 평가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만을 조심하신다고 한다면 본인의 이야기는 마음껏 쓰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도 살펴보면 LTEB 전형이 면접 날에 동시에 치러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이 LTEB도 준비해야 되고 취준생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네. 대비해야 좋을까요? 일단은 LTEB 자체가 당일에 치러지는 건 맞지만 시중에서 이제 실제 취준생들 입장에서 실제 이제 신입으로 갔던 친구들과 인턴으로 시험 보러 갔던 친구들에게 난이도를 들어보면은 같은 유형은 맞지만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신입보다는 살짝 덜하다는 것이 통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모든 사기업들 인적성을 보러 가시면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롯데가 가장 그래도 편했다라는 측면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인턴 전형으로 지원하는 만큼 난이도가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유형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봉투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보고서는 훑어보고 가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당락이 이거 LTEB에서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거니까 면접 준비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면접에 조금 더 집중을 해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인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원 회사나 직무를 1지망 아니라 2지망까지 작성하게 돼 있나요, 실제로? 예, 2지망까지 필수로 작성을 해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지망을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건지 이 1지망, 2지망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지망과 2지망을 같은 회사로 그 체크를 하셔도 문제 없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원자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 기회의 폭을 넓혀준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겠다. 그런 수단의 하나로서 보이고요. 그리고 간혹 정말 기업에서 판단했을 때 1지망이 아니라 2지망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지만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네. 그럼 제가 2지망에 합격할 것까지 감안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2지망 내용까지 항목에 녹여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곳의 기업 지원 동기를 동시에 섞어서 쓰게 되면 굉장히 기업에 대한 로열티 자체가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두 기업이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로열티를 생각해서라도 1지망 기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자기소개서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2지망으로 합격했을 경우에는
일지망으로 합격한 사람과 조금 대우가 다르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까요? 전혀 불이익은 없으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에서 만약에 일지망으로 안 되고 이지망으로 합격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내가 갈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지망으로 면접을 볼 예정이니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작성해라라고 친히 안내 메일이 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지망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대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일지망 지원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데도 또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계열사, 다른 직무로 지원하셔도 전혀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과거에 지원했던 이력으로 여러분들을 필터링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롯데에서 측에서는 얘기했던 만큼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직무나 계열사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뭐 정리하면은 이지망에 대한 불이익은 없고 상반기나 지난 하반기나 이번 상반기에 떨어졌다고 해도 필터링 당할 걱정도 안 해도 된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 인턴십 채용을 보면은 15개 기업이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에 좀 취준생들이 주목해야 될 직무나 기업 이걸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뜬 기업들 중에서 이 롯데 칠성 음료예요. 주류 영업 직무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3년의 채용을 봤을 때요, 이 롯데 칠성 주류 파트에서의 영업 직무는 일반 신입 전용으로 뽑은 사례가 없습니다. 오로지 100% 인턴 실습 전용으로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로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실습 과정을, 그러니까 업무 현장에서의 경험을 거치고 나서 뽑는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직무라는 뜻이 되겠죠. 네네. 제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롯데 칠성 주류 파트에서의 영업은요, 정말 말 그대로 주류 영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입사하게 되면 실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정규직 선임분들과 함께 지금 판매하고 있는 우리 뭐 롯데 칠성이라고 한다면 처음처럼이나 클라우드, 피치와 같은 주류 그 술을 실제 유통되고 있는 거래선에 가서 판매를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술을 접할 수 있는 곳들 있잖아요. 뭐 음식점이나 아니면 치맥 가게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반 주점 이런 곳에 실제 가서 해당 거래선 사장님들을 뵈면서 조금 더 그 술이 판매될 때 우리 실성의 주류가 조금 더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그러면 나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친화력이 좋으니까 써야겠다라고만 해서 그치실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그 술을 보통 음식점에서 언제 먹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주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오픈 시간이 오후 늦게부터 그러니까 영업 시간이 밤 늦게까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업 활동 그 시간도 보통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 좋아하는 성향도 중요하지만 체력적으로도 강인하다라는 모습이 어필이 되면 더욱더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직무다까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쌤의 픽은 롯데 칠성의 주류 영업 직무를 꼽아주셨고 건쌤의 픽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은행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금융기관들이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캐피탈사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이렇게 두 개가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캐피탈사들이 여신 전문 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것 바탕으로 매출을 일으키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제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금융이나 리스금융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기하게도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5할이 대출 채권에 머물러 있어요. 즉 여신을 많이 실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신의 실행 범위를 보면은 되게 개인 금융이 독특하게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실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입 전경에서는 다른 직군들까지 다 떴지만 이번에 인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개인 금융 직군만 지금 채용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개인 금융 직군 같은 경우에는 직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전공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아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험사 들어가고 싶었던 분들, 특히 영업관리하고 싶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또 지원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 거거든요. 실제 상반기에 보험사가 많이 채용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롯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만큼 또 적극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이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막 서울 지역으로만 지원을 해가지고 좀 많이 경쟁률이 몰렸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는 어떻게 보면 그 경쟁률이 분산되는 만큼 조금 더 원활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고 지원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이 짚어주셨던 주류 영업 직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 술을 좀 판매하는 그런 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쌤이 짚어주신 롯데 손해보험의 보험 영업 이 직무도 고객들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본인도 판매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업 관리 직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보험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저같이 이제 은행에다가 좀 팔아달라라고 부탁하는 방카슈랑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TM이라든지 이런 것들, DM을 통해 가지고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파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험 대리점을 통해서 파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도 실제 보험사는 자기의 각자의 고유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점에는 여러분들이 그 보험을 판매하는 직인 보험 설계사분들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통해 가지고 좀 매출을 해당 지역에서 신장시키는 그런 관리직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렇게 판매의 진작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런 설계사분들한테 이런 상품이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판매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고객층을 확보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역할이라든지 혹은 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역할 이런 등등의 역할들을 관리자로서 총체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직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류를 통과한다면은 면접을 치르게 될 텐데 면접의 특징도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인턴십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역량 면접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원 그 계열사나 직무에 따라서 뭐 PT가 추가되던 아니면 뭐 그 임원 면접이 추가되든 외국어 면접이 추가되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좀 다 그 전 계열사에서 보게 되는 역량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구조화 면접이라고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팀이 밝히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우선 이 역량 면접을 시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인사팀은요. 과거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을 살핌으로써 입사 후에 앞으로 일어날 직무 수행 시에 행동, 성과를 좀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면접 방식에 있어서는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과장하거나 혹은 축소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 형태를 보면 롯데그룹 면접 인증 자격을 받으신 팀장, 그 실무진급이 총 2명이 들어오시고 지원자는 나 혼자 들어가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면접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대1의 다대일 면접이고요. 꼬치꼬치 나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평소 경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말로 연습해보는 과정뿐만 아니라 나의 경험이 나중에 입사 후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기여할 수 있을까까지 같이 고민해보는 자세가 이 면접을 위한 대비로서 필요하겠다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쌤 이 스펙테클 전형 과정을 제가 좀 보니까요. 좀 A 그레이드 채용 그리고 인턴 채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건 인턴십 전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설명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스펙테클 전형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춰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무슨 그레이드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롯데그룹 내에는 크게 3가지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A 그레이드, M 그레이드, S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A 그레이드라는 것인데요. A 그레이드가 쉽게 말하면 대졸 정규직 신입사원 그레이드를 말한다고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한 그 3월 달에 있었던 일반 신입 공채는 최종 합격을 하면 바로 정규직 신입사원, 즉 A 그레이드로서 채용이 되는 거고요. 방금까지 이야기한 인턴십 전형은 우리가 인턴 면접을 합격하고 나면 그때까지는 아직 그레이드가 없는 겁니다. 7, 8월간의 인턴 실습을 거치고 9월 달에 인턴 면접, 전환 면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A 그레이드를 부여받고 입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스펙테클 같은 경우에는 이 2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그 직무나 계열사에 따라서 A 그레이드로 채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그 계열사가 A 그레이드로 채용을 한다. 그럼 나는 바로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신 분들이랑 같이 올해 7월, 곧 있으면 7월에 88기 신입사원으로 동기로서 입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스펙테클러 전형 지원을 했는데 인턴십으로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인턴십 채용으로 합격을 하게 된 분들이랑 같이 7, 8월 인턴을 거치고요. 9월 달에 같이 면접을 본 다음에 내년 1월 쉽게 롯데로 치면 89기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차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펙테클로 들어와도
맞쌤과 같은 A 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턴으로 들어가서 조금 인턴 실습을 거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류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인턴으로만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턴 전형으로는 안 뽑고요. 스펙테클로만 뽑습니다. 근데 스펙테클에서도 A 그레이드 채용이 아닌 인턴 전형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롯데그룹 스펙테클 채용을 보면 기업별로 지원 주제를 주고 이게 그 과제 성과에 따라서 채용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주목해야 되는 기업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마쌤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 롯데 컬처웍스라는 계열사의 영화관 운영 직무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관 운영은 말 그대로 그 우리 롯데시네마에서 롯데시네마 지점을 운영하고 뭐 관리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직무라서 좀 이번에 지원이 많지 않을까 예상되는 계열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주제로서 총 2개의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2번 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개년 중에서 한 해를 선정해서 해당 연도 7, 8월에 개봉한 여름 대작 영화 4편 중에서 이상을 본인만의 관점에서 리뷰하시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 자유양식 보고서고요. 5페이지 이내의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그럼 아나운서님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면 네. 이때까지 최근 5년 동안 여름에 봤었던 영화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아니 저는 어제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름에 갑자기 본 거요? 여름에 여름에 영화, 영화. 여름 영화. 아, 여름에 뭐가 있었죠? 예시를 말씀드리면 아, 네네. 14년도 여름에는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봤어요. 16년도에는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것도 봤어요. 17년도에는 택시운전사. 다 봤네요. 그래도. 되게 유명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런 영화를 리뷰하는 게 과제예요. 어떤 식으로 리뷰할 것 같으세요? 리뷰요? 네, 리뷰를 해야 됩니다. 5페이지로 하셔야 돼요. 아. 얘네를요.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4개 이상을 고르셔야 돼요. 4개 이상 골라서. 네. 문제조차 이해를 못했네요 저희가. 이 리뷰를 5페이지나 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죠. 많기도 하고 내작을 뭘 선정해야 되나도 되게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우선은 일단 리뷰를 작성하는 데에 앞서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점은 자, 우리가 쓰게 될 이 리뷰 보고서는요. 이 내용을 보고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자는 되게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를 넘어서 영화관 운영 직무에까지 적합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글이 되어야 돼요. 그 5페이지는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롯데시네마 이번 과제는 여러분들이 최근 봤었던 그 영화 내용,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었다, 감상평을 쓰는 것에 벗어나서 그게 전부의 의도가 아니라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번 내용 중에서 여름 대작이라는 키워드에 조금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롯데시네마는 어떤 영화를 어느 관에서 언제 상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에 따라서 네. 뭐 고객 방문율도 달라지고 이와 비례해서 영화관 매출도 굉장히 달라질 텐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화관의 기본적인 생리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되게 시기적절한 영화 편성이 굉장히 분석적인 편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할 때 포인트는 일단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대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화들은 과연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한번 담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대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만의 정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뭐 명량이나 부산행 같은 영화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되게 유명하고 대작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죠. 과연 대작의 기준이 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뭐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영화가 대작인가? 아니면 관객 수가 1000만 이상이 된 영화가 대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뭐 관람객 평점이 9.0점 이상인 영화가 대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대작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해석을 통해서 과연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면 어떤 영화가 가장 흥행을 할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석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이게 이 작품을 선정할 때도 그 롯데 시네마에서 배급한 그 작품만 골라서 해야 되겠죠? 그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예를 들어서 CJ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한 거라든지 네. 롯데나 여러 그 배급사는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영화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대작의 의미라든지 여름의 계절적인 변수, 그 요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의도에 맞는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건쌤 아직 계셨네요. 아, 잠깐 잊고 있다가 건쌤도 이거 지원 과제를 하나 좀 선정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용기획 아트 디렉터 과제를 좀 선정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되게 특이해서 사실 맛쌤은 그렇겠지만 혹시 빼빼로 마지막으로 드셔본 거 기억나세요? 빼빼로요. 빼빼로 최근에도 먹었죠. 진짜요? 극세사 극세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얇은 얇은 거. 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혹시 작년에 그럼 빼빼로 데이 챙기셨어요? 저는 빼빼로 데이날 제가 사 먹어요. 일부러 네. 사먹고. 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아, 사실 제 그래요? 생일이 11월 왜 11일이거든요. 이렇게 슬프게 말씀하세요? 생일이 11월 11일인데 너무 빼빼로를 많이 받아서 어머. 학생들한테 이제 그만 좀 갖다 달라라고 해가지고 좀 끊었어요. 아, 그럼 멋있네요. 생일 선물도 빼빼로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정말 싫습니다. 갑자기 빼빼로는 좋아합니다. 빼빼로는 좋아하지만 그거를 빼빼로로 선물을 받는 건 좀 싫은데 맛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제과에서 근무하면서 빼빼로를 많이 드셔봐셔서 사실 이게 매출량이 감소하는지 아닌지 여부 이런 것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빼빼로 데이에 대한 그런 욕심이라든지 뭐 선물하는 트렌드라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죽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 벌써 이 자리에서만 3명이나 빼빼로 데이를 안 챙긴다. 그리고 나 혼자 챙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사실은 옛날에 같은 경우에 선물 주는 경향이 컸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맞아요. 이런 빼빼로에 대한 트렌드 이게 사실 롯데 제과에서 나왔어도 범상치 않은 문제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용기획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얘기인즉슨 대용기획이 하는 일, 그리고 특히 아트 디렉터가 하는 일 자체가 광고 기획 직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카피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을 해가지고 더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렇게 빼빼로데이라는 것들이 줄어드는 이거에 대한 관점을 기획자로서 한번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보라라는 게 이 컨셉의 주제라고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AD 직군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트 디렉터라는 그거에 포커싱을 둬서 좀 시각적인 요소에 포커싱을 두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만 고려하시게 되면 절대로 기획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비주얼적으로만 좋은 포장이나 패키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에서 누구 연예인을 써가지고 그냥 광고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냥 단순히 창의적인 이야기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실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직군이 서로 아울러서 함께 진행되는 요소들이 크고요. 아트 디렉터라 할지라도 어떤 매체를 선정해야 되고 왜 그 매체를 선정해야 되며 어떤 광고 기획을 해야 되고 그 기획을 통해서 어떤 파급 효과를 제시할지까지도 명확하고 거시적인 시각이 있어야지만 더 좋은 광고물이라든지 카피라이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순히 이거를 접근하실 때 옛날에 있었던 광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카피해 오거나 비주얼적으로만 집중하는 그러한 PT가 아니라 실제로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시는 그런 PT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례로 이제 옛날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빈지노 스튜디오에서 IAB 스튜디오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이게 빈지노 크루가 이제 그런 아트 디렉팅 스튜디오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랑 빼빼로랑 콜라보레이션해서 2016년 때 그 당시에는 빼빼로가 되게 형형색색으로 이쁘게 패키징이 돼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 기획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여러분들의 시각을 거시적으로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무나 기업의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쌤이 되게 다양하게 짚어주셔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면접이나 뭐 자기소개 이런 거 전부 다 앞에서 쌤들의 마지막 신의 한 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되게 이 채용 규모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인턴십과 그 스펙테클 전형이 뭐 이제 5월 달에 열린다고 해서 에이 뭐 인턴 일반 전형으로 다 뽑고 몇 명 안 남은 거 되게 적게 뽑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엄연히 롯데그룹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3가지 중에 2가지 공채 전형이고요. 채용 규모도 3자릿수라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그냥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 3자릿수에는 나의 자리가 있다고 확신을 하시고 꼭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만의 성공 취업의 기회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건쌤도 네.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은 2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블라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요소들은 절대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정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등등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메일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골뱅이 하고 학교 명이 들어가 있는 이메일 보내면 그것도 블라인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블라인드 요소 따르라고 했으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면접 전형을 꼼꼼하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PT를 제출해서 그 PT로 면접을 볼 수도 있지만 그 현장 당일에 PT 주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준비한 내용으로 PT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다른 PT 주제를 받게 될지는 면접 전형을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대비를 철저히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의 신의 한 수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잡정보센터의 2인조 아이돌 그룹이죠. 더 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 그리고 마민영 강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갈 곳 없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주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고용센터의 이원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KBC 스택 주식회사입니다. 실내 건축공사 전문 업체로 격리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건축공사 현장의 원가 및 매입 매출 관리, 4대 보험 관리 등 전반적인 건축업 격리 업무로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이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무관한 구인건으로 격리사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주식회사 MAK입니다. 고효율 대기압 플라즈마 전문 기술 회사로 제조 기술팀 신입 직원 5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대기압 플라즈마 및 USC를 제조하고 셋업하는 업무로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며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원거리 직원을 위해 기숙사도 지원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조기술팀 신입 직원 5명을 채용하는 구인건입니다. 이 채용건 역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박혜솔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혜솔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서울인터내셔널에서 일본 온라인 MD 1명을 모집합니다. 중졸 이상의 학력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일본 온라인 시장 MD 업무로 일본어로 작성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모집하며 동종업계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입니다. 접수는 5월 13일까지로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일본 온라인 MD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서울운수주식회사에서 총무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일반 사무, 문서관리, 엑셀 사용이 가능한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를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 230만 원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운영기획 및 인사 총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접수는 5월 10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무관한 구인권으로 총무사무원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죠.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취준이 또 토론 배럴이 기다리고 있죠. 배를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취준위원장이자 안방 대감 트러스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환 컨설턴트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화 노무사님 두 분의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얼굴 연휴가 끝나고 보니까 더 반가운데 네. 저희가 그때 첫 번째 배틀 시간에 진화 쌤한테 굉장히 배우 같다, 맞아요.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진원 쌤이 또 삐치셨다고 삐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저는 뭐 겜돌이라고 불리던데. 아니요, 순두부도 있죠. 네, 순두부도 있고 아, 둘 다 너무 마음에 좋진 안 않네요, 드신 별로. 아 그럼 저희가 다른 별명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순두부가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네, 순두부도 제가 잘 순두부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순두부. 순두부, 겜덕후 둘 중에 근데 어떤 거? 배우보다 좋겠습니까? 욕심 있으시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한번 고민을 네, 해보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진화 쌤은 저희와 이번에도 함께해 주시게 됐는데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아 보였는데 끝나고 저희한테 굉장히 떨렸다고 맞아요. 막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난번에 제 첫 방송이어서 사실 긴장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니까 손이 막 축축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정말요? 두 번째 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배우 같으셔서 그런지 긴장도 잘 안 하시는 그 연기라는 단어를 것 계속 같고. 말씀하시는 저희 배우 단어 조금 자제합시다. 진원 쌤 들으라고 한 건데 저는 이렇게 세 분의 너무- 소외가 좀 되거든요. 오히려 전 너무 부담스러워요. 두 분을 다 긴장시킨 네.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그 배틀을 이어가진 못했고 네. 그래서 저희도 살짝 가물가물하고 어떤 주제였는지 취준생 여러분들도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유진 씨가 살짝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였죠. 채용 시장에 힘들어지는 와중에 취준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여전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렇게 취준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급여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평균 소득이 중소기업의 2.2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들은 당장 취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을 더 들여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이는 실제로는 결론적으로 대기업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구직난이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인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론을 네네. 했었고 진원 쌤이 이제 취준생들의 입장, 또 진화 쌤이 사측의 입장으로 이제 대변을 하셔서 말씀을 나눠 보셨는데 일단은 이게 급여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 쌤이 먼저 보실 때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좀 괜찮은 해법이라고 보시나요? 네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저임금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아주 좋은 순기능을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최저 시급 보면은 8,350원이에요. 네. 거기다가 주휴수당은 1,670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1020원이거든요. 사실 편의점에서도 일을 하면은 주휴수당까지 합치면은 102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액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실 상위권에 속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왔으니까 이제서라도 조금 천천히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측 진원 쌤의 의견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맞아요. 그 지금 뉴스 데이터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낮은 수치가 아닌데 저는 사실 절대적 빈곤보다는 지금 더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게 상대적인 불평등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상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지금 국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보니까 보통 OECD 국가들은 이제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이 한 75% 정도 이상 돼요. 일본이 한 78% 정도 되고 미국과 영국이 한 76% 정도가 되고 독일도 한 74%가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프로냐면 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데보다 소득의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나온 거고 이게 사실 저는 조금 씁쓸한 게 저도 이번에 이제 대통령 그 선거를 2년 전에 했을 때 그때 후보 중에 그러니까 네 분이 전부 다 1만 원 공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인상은 어느 정도 국민의 이제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또 그 부작용을 막 그 여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맞으면은 그걸 좀 끌고 가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에서 인터넷에서 최저임금이 되게 높다고 하면은 또 되게 낮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1만 원 공약이 무산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근데 예전하고 다를 건 없어요. 똑같이 소득 불평등은 있는 상황이고 똑같이 최저임금 미달되는 분들도 많고 최저임금 낮은 수준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씁쓸한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5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1998년 정도 됐을 때는 그 격차가 한 77%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차이라고 OECD 국가 비교해서요. 근데 지금 55%가 된 거는 분명히 이제 소득의 불공정한 이제 배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네. 그 최저임금은 저는 급격한 인상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그 부작용을 어떻게 이제 해소할 건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지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진원 쌤은 네. 이게 얼마나 올라야 된다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산정했을 때 연봉 기준으로 2천만 원이 간 넘어요. 근데 최소 저는 한 3천만 원까지 가고 싶은데 그럼 이제 부작용이 너무 크니 그쵸. 최소 2천만 원 중반대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진원 쌤은 이 적정선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적정선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하고 어느 정도 연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높아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좀 연동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진원 쌤이 제시한 그 최저 연봉이 한 2,500만 원은 돼야 된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올해 네. 최저 연봉으로 봤을 때 2,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400만 원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20%가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의 증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수많은 한계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산성,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 형평성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컨설팅했던 설렁탕집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설렁탕집 이제 설렁탕집이라고 하니까 좀 작을 것 같은데 여기 기업형이에요. 굉장히 큰 20년 전통의 설렁탕집인데 여기 사장님이 오셔갖고 제가 이제 최저임금을 좀 도출을 먼저 하거든요. 네네. 이제 최저임금을 도출을 해보니까 야간 근무자들의 최저임금이 328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업주는 다른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겠죠. 328만 원, 최저임금으로 328만 원. 네. 거기다가 연차 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부담금. 그리고 이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뭐 명절 떡값이라든지 휴가비, 그리고 기타 이제 복리후생을 위한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주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야간 영업은 종료를 해야겠네요. 20년 동안 꾸준히 야간 영업을 해왔는데 야간 영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생산성이 안 되니까요. 어느 날 그 설렁탕을 8,000원씩 하던 거를 12,000원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그렇게 오른 거 인정해 줄게요. 저희도 비싼 돈 두고 밥을 먹을게요. 이러지는 않으니까. 안 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도 문제고요. 내부적 형평성, 그러니까 기존에 최저임금이 낮았다 보니까 꾸준히 한 5년, 6년 근무하시면서 120만 원 받다 200만 원 이제 받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신입사원이 이제 180만 원 받아요. 이분들의 생각은 차라리 여기에서 내가 일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신입사원으로 책임과 권한을 내려놓고 편하게 일하고 싶다. 이런 유인 효과들도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저는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말 좀 끊으시네요, 이제. 네, 그 두 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마 프랜차이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미만일 거예요, 이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은 이제 분명 문제가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좀 반박하고 싶은 포인트 중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신입사원에 대한 급여를 올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돼서 네. 이제 위에는 안 오른다.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대기업 중에 연봉 순위 높은 곳들이 지금 평균 근로자 연봉이 1억 3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네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1억이 간 넘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훨씬 더 이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1억 3천만 원이 그냥 임원이 아니더라도 받는 거예요. 과장되면 1억 받고 차장, 부장 되면 1억 3천 뭐 그 이상을 받겠죠. 평균 연봉이니까 어떻게 보면 1억 5천 이상 받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최저임금만 올려주고 그 사람들은 안 올려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지 이제 부의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이게 좀 해소가 되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한 10년 근무했는데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같이 올라가야겠죠. 같이. 그래서 그거는 지금 최저임금만 하면 안 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하의 이제 연봉을 받는 분들은 같이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지금 없거든요. 네. 지금 최저임금 제도는 그냥 맨 밑단만 정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올해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 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산정을 하는데 최저임금 위원회가 올해에 그런 이제 제도들을 다 바꿔서 왜냐하면 작년에 올리고 되게 부작용이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도를 바꾸고 운영 방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그게 또 시간 끌다가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똑같이 거진 뭐 식물 최저임금 위원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지금 정부에서 또 파행이 되고 뭐 해서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또 작년이랑 비슷하게 전혀 근거 없이 또 오르거나 뭐 정체되거나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아쌤 그러면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최저임금을 다 맞춰주다 보면은 직원들을 어쨌든 내보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은 신입을 뽑기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죠. 신입들을 뽑기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진원 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대선 치를 때 이미 모든 후보들이 1만 원에 대한 공약을 이미 예고를 해놨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앞으로 최저임금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하는 입장에서도 요거 올해만 어떻게 넘기면 내년도에 최저임금 좀 적게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시죠. 이런 그런 유인 효과가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내부적 형평성이 사실 제일 문제예요. 그쵸. 기존 직원들한테 올려줄 것을 신입사원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 직원들이 계속 희생을 강요를 당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은 이미 많이 받으니까 괜찮아요. 적게 받으시는 분들 조금 일 더 오래 했으니까 좀 더 받으시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못 돌아간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도를 뭐 제가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핀셋처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이원화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은 생산성을 올리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 교육 과정 같은 거를 확대를 해서 청년들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방안으로 접근을 해주고 이제 생산성을 올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장애인이나 이제 노년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적 부조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혼자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동의해 주시면 좋지만 일단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동의해 주시고요. 그럼 진원 쌤도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중소기업이 신입을 뽑는 거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이게 어쨌든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좋진 네.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이 방송이 이제 파급력이 꽤 크고 저도 이제 인사 담당자들 모임하면은 이 방송을 보고서 또 정책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꼭 하나 짚고 싶은 거 하나는요. 일단 지금 어제 뉴스인데 네.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대기업은 지금 그 사내 유보금이 950조 원이래요. 30대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 950조. 이게 작년 대비 지금 8.8% 그러니까 66조 원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 대비, GDP 대비해서 국내 총생산은 지금 2.7%밖에 안 올랐는데 사내 유보금은 대기업이 훨씬 많이 쌓은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사실은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이제 규모별 차등 적용을 좀 해야 된다고 봐 이번에. 근데 이번에 또 아까 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전혀 생각이 없으니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대기업은 최저임금 한 2만 원. 2만 원 공약하는 사람이 저는 나중에 뽑겠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은 차등을 해서 네. 이게 말씀하신 이게 지금 단박에 뭐 이게 최저임금을 다 올려야 된다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수준에 맞게. 중소기업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올리긴 올리되 다만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투입할 수 있는 공적 자금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진원 쌤도 최후의 발언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우리는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은 사실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들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핵심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송진원, 이진하 노무사님 두 분과 함께했고요. 내일은 저희가 공채 승리를 위하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